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업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달고 질주해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밤낮 없이 돌아가던 공장의 기계 소음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컨테이너 선박의 백고동 소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이 소리들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심장 박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취업을 준비하는 그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계의 공장 정도로 치부해 왔습니다. 중국은 그저 우리가 부품을 넘겨주면 조립이나 하는 하청기지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일한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중국의 추격을 넘어선 중국의 추월,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안에서 제조업이 증발해버리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입니다. 보십시오. 과거 섬유나 신발을 만들던 중국이 아닙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을 넘어섰거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미래 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AI, 드론 시장에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은 공습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위기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공장이 돌아가는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현상은 일시적인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수면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방이었던 중간재 시장마저 중국이 자급자족을 넘어 역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베트남으로, 인도로 옮기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의 상실, 세수의 감소, 그리고 지역 경제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업 공동화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GDP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텅 비어가는 현상. 마치 거대한 나무가 속부터 썩어 들어가지만 껍질은 멀쩡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외환이라는 혈액이 부족해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가오는 위기는 다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뼈대인 제조업 자체가 녹아내리는 위기입니다. 돈을 빌려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 그리고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침묵의 공습을 막아낼 방패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서서히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될 것인가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감상적인 우려는 잠시 접어두고 차가운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들여다봅시다.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징조는 이미 데이터 곳곳에서 붉은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격되는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대중국 무역 수지의 역전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이자 막대한 무역 흑자를 안겨주는 효자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중간재를 팔았고 중국은 그것을 조립해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파기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술 자립을 외치며 무섭게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산 부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만든 저렴한 철강, 배터리, 태양광 모듈이 한국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방이 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지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하던 LCD 디스플레이 시장은 이미 중국 저가 공세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업 역시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중국 내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락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샤오미, 오포, 비보의 맹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는 괜찮지 않으냐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최후보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위태롭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다 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는 아직 존재하지만 낸드 플래시 등 일부 분야에서는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반도체마저 흔들린다면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 힘든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위기의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입니다. 자본은 수익을 쫓아 움직이는 가장 냉정한 생물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국내 설비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해외 직접 투자 ODI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까요? 높은 임금, 경직된 노동 유연성, 그리고 복잡한 규제 때문이라고 기업들은 호소합니다. 반면 미국은 IRA 법안 등으로 자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베트남과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한국을 떠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돈을 벌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내에는 연구개발 R&D 센터나 본사 기능만 남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생산기지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외환 시장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들면서 원화 가치는 구조적인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흑자가 늘어나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했지만 이제는 그 공식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해외 생산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듭니다. 제조업의 위기가 거시 경제 지표를 타고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등은 이미 켜졌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조업의 공동화가 단순히 기업이 공장 주소를 옮기는 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조업의 이탈은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 충격의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 잔인한 도미노 게임과 같습니다. 첫 번째 쓰러지는 도미노는 고용 승수 효과의 소멸입니다. 제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큽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부품업체, 물류트럭, 공장 근로자를 위한 식당, 작업복 세탁소, 인근의 편의점과 주유소까지 함께 살아납니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일자리 1개는 서비스업 일자리 2, 3개를 파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장 하나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나면 그 공장에 다니던 정직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지역 상권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군산의 GM 공장 철수 당시 우리는 공장 근로자의 실직이 어떻게 한 도시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효과가 끊기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일자리의 질적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은 고졸이나 대졸 평범한 청년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튼튼한 사다리였습니다. 4대 보험이 보장되고 호봉이 오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는 질 좋은 일자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저임금 서비스직이나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혹은 소수의 초고임금 IT 개발직입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라고 경고합니다. 소수의 대기업 전문직과 다수의 영세 서비스직으로 나뉘는 K자형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높이고 내수 소비 여력을 갉아먹습니다. 중산층이 얇아지면 경제를 지탱할 허리가 부러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장기 메커니즘은 혁신의 단절입니다. 흔히 설계와 기술 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생산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헤드쿼터 경제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제조업 현장은 혁신의 산실입니다.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지 않으면 설계상의 오류를 찾아내기 어렵고 생산 공정에서의 노하우 축적 불가능합니다. 생산 기지가 해외로 나가면 결국 시간차를 두고 R&D 기능과 부품 생태계까지 따라 나가게 됩니다. 실리콘밸리가 제조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드웨어 제조 기반이 무너진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겪은 고통은 제조업 포기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은 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현장에 숙련된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속도와 효율이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는 바로 이 혁신의 뿌리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수출 실적이 유지되는 듯 보일지 몰라도 안으로는 고용 창출 능력을 잃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며 미래의 혁신 동력마저 소진되는 내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완전히 고착화되기 전에 우리는 이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감과 제조업의 위기는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뤘던 선진국들이 이미 뼈아프게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예견하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펴봐야 할 참고서는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1980년대 메이드 인 재팬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과 토요타의 자동차는 미국 시장을 점령했고 전 세계 10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50개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일본 기업들은 살 길을 찾아 공장을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대거 이전했습니다. 바로 산업 공동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생존했습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구조는 상품 수출에서 해외 투자 배당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은 일본 국내로 온전히 흘러들지 않았습니다. 국내 투자가 줄어드니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금은 3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가게는 가난해지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도 국민들이 체감 경기를 느끼지 못하는 현상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례는 더욱 극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세 개의 공장이었던 미국 중서부 지역,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등은 제조업이 빠져나간 뒤 러스트벨트로 변해버렸습니다. 금융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며 월스트리트는 번영했지만 제조업 노동자들은 중산층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 인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분노는 정치적 양극화라는 거대한 사회 비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조업을 포기한 대가는 단순히 경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미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서서히 늙어갔고 내수 시장이라도 1억 명이 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는 미부설로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내수 시장은 좁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겪었던 경쟁자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개발도상국들이었지만 우리가 마주한 경쟁자 중국은 AI부터 우주산업까지 넘보는 거대 공룡입니다. 일본은 기술 격차를 10년 이상 유지하며 버텼지만 우리는 불과 1, 2년,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당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가파르고 위험한 내리막길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폐허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는 지금, 과연 이 충격은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중국의 추격과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져올 충격은 단순히 수출 통계표 위에 숫자 몇 개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파괴력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지방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원화 가치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정되면 겠다는
급이하게 천조간 여부로 무검에 턱에져 꽂는 거 파괴가 있습니다. 가장 중배 가문은 중국의 무동산이 이니 태족 통계표배 선낭보들을 척에 가져가시갔습니다. 가장 중배 가문은 중국의 통계가 웃는 여보를 부동산에 치면 혼노검에서 곡곰이라고 부동산은 태조금에서 차감인다 가져였습니다. 가장 통배 가문은 중국의 통계가 부동산은 부동산을 이미 타격하게 되시닥했습니다. 가장 총계 가문은 중국의 풍객의 풍격에 부동산을 치면 봉동아십을 보고미까 지방경제습니다. 공공계포를 토는 중국의 통객의 통격에 선보대겨 본봉 통계바질이 있습니다. 그는 공은 중국의 통격의 고비따 제조업의 통격표 말이들 있습니다. 그보는 통격의 통격의 부동 추기어몽 청양의 이단도로는 보되 중국의 총계가 자신만 돼서 다적신계대 보시 먹곤 다니다. 고미르던 긴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망고 이세모 동동산의 폼동틀을 고합니다. 가장 총계 가문은 중국의 통계배 풍격의 중동산의 동동아시벌 부동산은 일어놓고 고시보 있습니다. 가장 통계 가문은 중국의 통계의 통격에 처사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정난 어부는 여보를 부동심한데 부동산은 턱에져댔습니다. 공복고 미르돈이 지압 추반 동행 부동사 그보 크롭이 마니언드로 정범하타겠습니다. 단순히 수정배동이 무댄 신지렀습니다. 지강경제고 그보곰 추격과 그리고 원화가치대 파겠습니다. 건해기보들 종족의 부동산 경제에 이런 청제가시가 저더적겁니다. 지방경제 봉저가 지보민 구로 척에 가지지 않습니다. 여간은 되어 중국의 투접 토맨 해난이안 도로는 부동산 배고맨도런 공저가 자량도 지방경제와 부동산은 부동산 기저. 가는 소이더 추격올의 무동산은 통계계돔 자건 부동산은 닦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북커미르드니 지압출한 동인문 청계가국미도 충격은 추격원 추검디시맞습니다. 그다음 포동산인 부동산 추계가 북의곰 경제고는 상지가면 드럼 부동산은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골이 지방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원화가치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지방 거점 도시들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던 울산, 구미, 창원, 거제를 보십시오. 대기업 생산 라인이 베트남으로, 평택으로 혹은 수도권의 R&D 센터로 빠져나간 뒤 그 도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연봉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소비 침체입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학원가가 축소되며 결국 지역의 병원마저 떠납니다. 사람이 떠나니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무덤이 쌓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일자리가 사라져 도시의 존재 이유가 희미해지는 지방 소멸의 가속화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쩌면 지방 제조업 붕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거시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원화의 위상 변화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원화는 오랫동안 중국 위안화의 대리통화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국 경기가 나빠지거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추월하면서 양국은 협력 관계가 아닌 치열한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중국 수출이 잘 되면 한국 수출이 타격을 입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여전히 한국을 중국 경제권의 일부로 인식하여 중국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한국 원화를 매도합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커지고 고환율이 고착화됩니다. 1,100원대 환율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에너지 가격을 높여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의 위기입니다. 제조업은 법인세의 핵심 원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해외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 신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돈 쓸 곳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을 벌어오는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흔들리면 지방이 무너지고 환율이 널뛰며
나라 곳간이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복합 위기의 민낯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와중에 링 위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인 중국을 만난 격입니다. 과연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난국을 타개할 묘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것일까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경제의 키를 잡고 있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그들의 상황은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손발이 묶인 채 폭풍우를 만난 선장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딜레마를 들여다봅시다. 과거에는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전통적인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뇌건입니다. 금리 인상은 영끌족과 자영업자의 파산을 불러와 내수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경제학에서는 이를 통화정책의 무력화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살얼음판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자유무역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노골적인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현금을 직접 꽂아주고 중국은 국영은행을 동원해 무제한 자금을 수혈합니다. 일본과 유럽조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위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었지만 경쟁국에 비하면 지원 규모나 방식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경쟁국들은 직접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세액공제라는 소총으로 대응하는 격입니다. 이익이 나야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만으로는 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지금의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규제라는 모래주머니입니다. 중국은 선 허용 후 규제 정책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 AI 산업을 비약적으로 키웠습니다. 반면 우리는 각종 규제와 이해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신산업의 싹이 트기도 전에 밟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타다 금지법이 보여주듯 혁신보다는 기득권 보호에 치우친 시스템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법과 제도는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형국입니다. 재정정책 또한 여력이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정부의 운심폭은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마법의 탄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통제를 놓아 고통을 잠시 줄여주는 것뿐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수술은 결국 기업과 국민, 우리 경제 주체들의 몫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시스템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없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국가는 시스템을 고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고 기업은 살 길을 찾아 짐을 싸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방파제가 무너져 있다면 개인은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이제 성실하게만 살면 국가가, 회사가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각자 도생의 시대, 개인은 어떤 생존 방정식을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 제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탈원화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홈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원화로 받고 예금도 원화로 하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도 원화 자산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 원화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함께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나 미국 주식 같은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투기가 아니라 나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동시장에서의 대체 불가능성 확보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AI 기술의 발전은 중간 숙련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위협할 것입니다. 단순 사무직이나 정형화된 업무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보다
내가 가진 기술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회사의 명함이 없어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나만의 킬러 컨텐츠나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평생 직업을 위한 끊임없는 리스킬링만이 고용 불안의 파도를 넘는 서핑보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입니다. 인구는 줄고 지방 경제는 무너지는데 서울의 아파트값만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물론 양극화로 인해 핵심 입지의 가치는 유지되겠지만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쇠퇴와 함께 지방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고 도심조차 차별화가 극심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은 쇠퇴곤 여집 하돈보드의 부엌에서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산을 가볍게 가져가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나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신호를 무시하고 과거의 관성대로 산다면 위기는 예고 없이 재앙처럼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IMF 때 달러를 샀던 사람들, 산업의 변화를 읽고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불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의 판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판 위에서 휩쓸려가는 부품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는 항해사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의 추격과 제조업의 공동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단을 회피해서는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믿어왔던 빠른 추격자의 성공 공식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양적 팽창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더 싸게, 더 많이 만들어 팔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공장 옆에서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고들 합니다. 지금의 제조업 공동화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마지막 골든타임을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누구도 쉽게 베낄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그리고 문화 콘텐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경제의 중심축을 과감하게 옮겨야 합니다. 공장은 떠나보내더라도 그 공장을 통제하는 두뇌와 핵심 기술, 그리고 그 이익을 회수하는 금융 시스템은 대한민국 안에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형 경제 모델로의 진화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양극화의 그늘은 더욱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낙오되는 이들을 부축하고 교육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무기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궈낸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IMF 외환 위기 때 장롱 속 금부치를 꺼내들었던 그 공동체 정신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치열함이 우리 DNA 속에 살아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실력으로 한강의 지혜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공장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심장 박동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위기감을 동력 삼아 대한민국 경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2의 창업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새로운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